네, 수도권에 대해 문턱을 차별적으로 높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죠. 여기에 대해 은행들은 각자 기준에 따라 대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집값 잡힐까요? 두 분의 전문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현훈 강원대 국제무역과 교수,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됐습니다. 수도권에 좀 더 까다롭게 대출을 규제하는 건데 얼마나 대출이 줄어드는 건지 우선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교수님, 어떻게 이제 오늘부터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네. 당초 이제 지난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당시 이제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계산할 때에 이제 실제 이제 어떤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추가 금리를 가상 금리를 더 이제 높이는 건데 당초에는 이걸 한 0.75% 포인트 정도 2단계에서 높이기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집값이 특별히 더 많이 막 올라가고 가계부채도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 주담대에 대해서는 뭐 1.2% 포인트 가상금리를 높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한 이제 우리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이제 가계대출을 받을 때 30년 만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30년 만기를 한 4% 정도 변동금리로 이렇게 받을 때 이제 차주가 이제 돈을 빌리는 분이 연간 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인 경우에는 한 3,600만 원 정도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현재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되면 한 5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좀 이따 더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이제 은행마다 이거에 더해서 뭐 기존에 뭐 40년 만기, 사실은 또 50년 만기도 있어요. 그걸 이제 30년 만기로 일괄적으로 그 이상은 이제 대출 안 하겠다는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니까 당연히 DSR 계산할 때 그만큼 또 제한적으로 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제 대출이 이제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이제 오늘부터 더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대출이 워낙 가계대출이 많이 늘고 그게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다. 그래서 집값을 좀 부추기는 역할을 하니까 지금 아주 통제를 까다롭게 하는데 이미 뭐 이런 시행되는 게 이제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대출을 미리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을 거 아닙니까? 이 대출 금액은 실제 조금 변화가 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대출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즉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들은 상당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금융시장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지금 스트레스 DSR로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3단계가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는 운전이 3단계. 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7월달에 하던 걸 이제 9월달에 실시하는 거가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은 로드맵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차주라고 그러죠. 대출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대비 같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이제 금리가 오른다든지 금리가 이제 한 0.3에서 0.5% 포인트 정도 대출 금리가 올랐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코픽스라 그래서 그 자본을 조달할 때 금리는 지금 계속 하향 안정화 되고 있거든요.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가상 금리를 올려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원래는 이제 40년, 50년 대출도 꽤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30년으로 바꾸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무주택자들한테만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창구지도라고 과거에 우리 해왔던 관치금융의 일환입니다. 최근에 뭐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은행장이라든지 이런 걸 불러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뭐 불만을 이제 토로한 것들을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는 좀 따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볼 때도 어쨌든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예측 가능하고 뭐 이런 건 아주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은행에 대한 이제 창구 지도 같은 부분은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그리고 내년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차입자가 대비할 수가 있는데 뭐 40, 50년 만기를 30년으로 줄인다거나
또 대출금리, 가상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한다. 이런 건 좀 이 창구주도 뭔가 관치금융 같다. 이렇게 좀 예측 불허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신데 혹시 그 부분은 근데 어떻게? 사실 30년 만기가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사실 30년 만기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이제 40년 만기로 올린 게 2020년 몇 월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때 한번 올렸고요. 그것도 2022년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또 이게 50년 만기까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50년 만기가 이제 나와버린 이유는 뭐냐면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특례자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올해는 뭐 신생아 특례대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걸 갖다가 정부에서 먼저 50년 만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중은행도 나중에 이제 50년 만기 대출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선진국 중에 50년 만기 대출 하는 데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을 샀는데 50년 만기라면 30세 쯤에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50년 동안 그걸 갚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은퇴하는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아니면 70이라고 해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갚을 거냐는 말이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 제가 그래서 사례를 다 찾아봤는데 거기에 아예 중앙은행이 써놨어요. 40년 만기, 50년 만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이런 걸 쓰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은퇴 후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금융 안정을 불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정책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정부가 앞장서서 그걸 썼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또 줄여야 된다 이렇게 창구 지도를 해가지고 이제 줄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 이랬다 저랬다네요? 그렇죠.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이제 관치금융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걸 정부가 그야말로 예측 가능하게 좀 전에 이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때 경제가 좀 어렵다 싶거나 아니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면 그걸 살리기 위한 정책을 쓰고 너무 이게 지나치다 하면 그걸 또 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다시 3.5%로 동결할 때 그때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그렇게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 경기 살리고 좋으면 다시 또 이걸 억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경제를 운영하는 거 이제는 그런 고리를 끊어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튼 이번 대책, 가계대출 통제 대책, 스트레스 DSR이든 은행 각자의 규제든 이게 다 집값이 서울 집값, 특히 수도권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나오는 대책들인데 자, 이런 대책이 지금 혹시 부동산 시장 요즘 상황은 어떤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시장 가격 안정에 큰 좀 기여를 할지 도움이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초가 조금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간 단위 시세를 보면 한 0.32% 이건 한국 부동산원 시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저번 주나 저저번 주는 0.28%, 0.26%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아마 7월 달이 한 9천 건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 거는 물론 9월 달이 끝나야지 이제 8월 달이 집계가 다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한 3,100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한 달이 지나더라도 한 6, 7천 건 정도 되니까요. 8월 거래량은? 예, 8월 거래량.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 전에 이미 다 계약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앞으로 이제 그 한두 달 정도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점이 지금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오른 데가 대부분 수도권에서 그 주거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가격이 안 올랐는데요. 그 이런 그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 사실은 수도권의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타격이 덜합니다. 타격이 덜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출 한도에 따라서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이라든지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천만 원에 이게 좌지우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서울 외곽이나 지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은 사실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거 선호 지역의 집값이 올라서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건데 통제 대책은 정작 주거 선호 지역보다는 아직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은 외곽이나 지방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니까 정책 효과가 조금
정부 기대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심 교수님 말씀이시고 우리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대출 통제 정책, 집값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2018년, 19년 이때도 그때도 막 사실은 계속 집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막 거의 날아간 듯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의 드자부처럼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뭐 그 주택 가격이 매입 가격 뭐 9억 원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정도는 뭐 안정화되는 듯하다가 다른 조건이 여러 가지 이 집값이 뛸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또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출 통제만으로는 그걸로는 집값 안 된다는 안정을 거예요. 잡기 어렵다.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뭐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사실 총수도 줄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보면 집값이 옛날처럼 올라갈 수 없다.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유동성도 옛날처럼 그렇게 풍부하게 풀릴 수가 없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옛날처럼 금리가 0%대로 떨어질 수 없으니 절대로 살 수 없다.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로 볼 때 이청용 총재도 아주 그 굉장히 그 능력 있는 경제학자예요. 학술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험에 있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자꾸 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을 쓰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양하는 정책. 말로는 이제 안정화라고 하는데 그 안정화의 의미를 저는 요새 좀 깨닫는데 이게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약간 상향 안정화 같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을 계속 띄우는 정책.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바로 우리 건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25% 정도 보여요. 집값을 띄우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아까 뭐 특례 보금자리는 그런 걸 드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제가 그동안 제가 뭐 여러 개수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출뿐만 아니라 뭐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을 하는 것도 있고 뭐 특례 대출도 있고 뭐 스트레스 DSR 적용하는 이게 다 대출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특례 대출, 특례 담보대출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뭐 특례 우리 올해만 하더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생아 하고요. 특례 대출. 지난해에는 뭐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지난해 40조, 올해 27조 원을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특례자 이름 붙여가지고요. 우리 전체적인 가계대출 올해 늘어난 것 중에 70%가 다 이 정부의 특별 공급 자금에 의해서 사실 이루어진 그러한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있어요. 세금. 예. 세금도 이제 보유세라든가 거래세라든가 뭐 다주택자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종합부동산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것을 갖다가 실제 계속 세금을 떨어뜨려 주겠다 하는 그런 조치도 실제 일부 했고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도 뭐 일부 그렇게 하겠다 여야도 같이 했고요. 규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뭐 신규 분양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22년 우리 하반기부터 실제 집값이 떨어졌어요. 네. 20% 정도로 떨어졌어요. 우리 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끌어올린 것이 바로 2013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이런 규제 완화 플러스 특례 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에서 지금 스트레스 DSR은 그중에 극히 일부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그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정책들 규제 완화 뭐 정책자금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좀 올리면서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정부 생각이 아니냐. 우리 이 교수님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 규제는 극히 일부분이다. 자, 그러면 여튼 이번 대책 이런 이제 대출 통제, 수요 통제를 하게 되면 다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집값이 조금 떨어질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신 교수님은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이제 대출을 안 받는 지역이 강남입니다.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래 같은 걸 해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외곽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규제라는 게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요. 이게 이제 오르기 전에 규제를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로드맵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일이 닥치면 규제를 합니다. 근데 일이 닥쳐서 규제를 할 때 되면 이미 오르고 난 다음이거든요. 이미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를 때들은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규제를 하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오른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야 되는 지역들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PF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뭔가 회복될 거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 대출 규제에 대한 민감도가 지방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뭐 회복시키는데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미 또 규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이미 시장은 다 반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규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시장을, 우리 이 교수님께서 시장을 뭐 규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정부가 부동산을 좀 부추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시장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금을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세율을.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대출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출도 그 속에 보면 대출 금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출 총량을 이제 규제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행정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뭐 분양을 이제 서울 수도권에 받았을 때 실거주 의무를 준다든가, 일련의 조건 아니면 뭐 분양을 못 받는다든가, 뭐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규제라고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세 개가 지금 다 풀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 정도 하는 것, 그 플러스 알파 정도 하는 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계속 간을 볼 게 아니라 차제에 확실하게 이것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이에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격 정책을 해라. 세금이 제대로 된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금을 올려라. 집값 관련. 일반적으로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지금 이 재산세라는 게 있잖아요. 재산세가 보면 일반적인 이제 보유세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그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리고 취득등록세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유세는 너무 낮은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까지 전부 재산세를 다 합해가지고 그건 일률적으로 높여줘라. 다만 이것을 갖다가 한 채는 뭐 봐주고 이게 아니라 한 채든 두 채든, 지방에 뭐 10채 있어도 서울에 강남에 똘똘한 한 채만도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 갖고 있는 총 주택 수를, 그 우리 가격이 뻔하잖아요. 그 가격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세율을 높여주고 그 대신 양도세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그런 투기 수요, 가수요가 없고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것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또 양도소득세 낮아지니까 부담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시장에 하자.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알겠습니다. 공급이라는 게 이게 신규 주택 분양만 공급이 아니라요. 기존 주택 구축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매도, 그렇죠. 그게 한때는 많았다가 다 줄여버렸잖아요. 그걸 해보자는 거죠. 저는. 네, 이게 이 집값을 잡기 위한 전반적인 지금 세제 전반적인 의미인데, 이 얘기만 하더라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많습니다. 세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기존 물량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집값이 좀, 신 교수님, 시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이게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실수요자들 갈아타기 이런 수요가 훨씬 많다는 지적도 있고, 역시 투기적인 뭐 갭 투자, 투기적인 수요 때문이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르는 건? 제가 이제 우대방 부동산에서 상담을 해보면 이게 거의 100% 지금은 실수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 수요가 지금 현재 그 취득세 구조화에서는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제 올 초에 보면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고요. 갈아타기 수요.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이 주거 선호지역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았고요. 최근에 이제 3, 4월 달부터 시작된 수요는 이제 전세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4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매물들이 나오면서 뭐 주변에 이제 가격이 오르고 이러니까요. 또 4년을 산다는 또 생각을 가지시다 보니까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이제 갈아타는 수요, 그리고 이런 수요들이 계속 누적돼서 움직이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와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세금들이 높은데 그 중에 이제 취득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들 취득세. 예, 취득세가 높기 때문에 뭐 몇 채씩 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요들은 대부분 이제 그 실수요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갭 투기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갭 투기, 그 갭 투자 막기 위해서 뭐 전세자금 제한하는 이런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올 초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한 5%에서 지금 20-30% 정도로 그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주인분이 이제 전세로 들어가면서 매매를 하는 뭐 이런 수요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지금 그 다주택자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가 사실 갭 투자를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뭐 자금 조달 상황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갭으로 해서 즉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사는데요.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냥 갭 투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네요. 우리 심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최근 집값이 오르는 이 수요를 조금 이렇게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실수요자들이다.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거나 또는 전세가 좀 제대로 자기 자가주택을 원하는 거나 이런 수요라면 뭐 시장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수요 아닙니까? 이런 정도라면? 저는 실수요자라는 게 의미가 뭔지 전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실수요자의 의미가 실수요자가 과연 무엇입니까? 실수요자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금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실수요자예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집값이 뛰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계대출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실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자기 자본 비율이 우리나라는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다 돈을 빌려서 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실제 GDP 대비 가계비치 비중이 그렇게 높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그게 너무 높고 실제 그래서 가계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제 80%는 다 부동산에 가 있어요. 근데 또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빚을 내 가지고 또 많이 덤벼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말 병폐 중에 아주 정말 심각한 병폐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 좀 거시적으로 세상을 좀 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저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100% 모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나라 뭐 주식 가격이 저평가되었다고. 저는 저평가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뭐요? 우리 주식 가격? 예. 왜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제일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일 안 올라요. 다른 데 다 올라가고. 정부에서 저평가돼 있다고 그걸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밸류업 한다고 전체 그러잖아요. 자산 중에 80%가 다 부동산에 가 있는데 더군다나 다 빚내가지고 거기 가 있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거기서 주식을 사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 알겠습니다. 자원 중에 대부분이 다 부동산에 가 있어서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정부에서 한번 정말 금융 이쪽 관련해서 누구 나오시면 저 좀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한번 정말 이거 가지고 그냥 한번 토론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런 정부가 있을 게 이제 아니라 한국 정말. 주식이 디스카운트, 저평가돼서 지금 밸류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모든 돈이 부동산에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식이 떨어지는 걸 뭐 그게 무슨 저평가냐? 뭐 이런 논리신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구조적으로 거죠. 그렇게 돼 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보고 이 부동산을 자기가 적당의 자산을 모아서 산다. 이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집을 사는 경우에 어떻게 자기 돈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상당히 이제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대출을 많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안 해준다고? 많이 안 해주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우리가요? 같은 경우는 대부분 LTV가 한 80% 정도 돼요. 물론 이제 DSR을 적용을 시키지만,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보면 그건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건데요. LTV 주택담보. 우리는 이제 LTV가 굉장히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담보대출 비율로 보면 한 40%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대출을 하면 실제로 거의 한 80% 정도 빌려주고요.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모기지가 1% 모기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만 내면 나머지 99%를 대출을 해줘요. 물론 그건 차주의 신용도를 철저하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런 대출 상품이 있고요. 그래서 대출을 우리가 많이 해줘서 지금 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한 말씀만 좀 더 네, 드렸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집을 사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은행 대출을 많이 빌린다고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실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은행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다. 뭐 그렇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내도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낮아가지고 정부에서 집값을 띄우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면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PIR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가계소득 대비 이제 주택 가격이 뉴욕이나 이런 데도 한 10에서 한 15 사이예요. 예. 우리나라는 그게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걸 더 줘야 되는 게 더 맞는 거고 네. 우리가 근데 GDP 대비라든가 우리 아니면 가계소득 대비 우리 부채가 이미 굉장히 크다 하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높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미국은 일단 한번 우리가 그 모기지를 받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이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거치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예. 바로 원리금을 같이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빌리지도 못해요.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갚아야 우리는 뭐 한 3년 동안은 그냥 뭐 이자만 내세요. 이렇게 거치 해버리니까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집값 좀 오르면 내가 팔고 나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없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출 제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행권 이렇게 대출 꽉 조이면 당연히 뭔가 더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되니까 뭐 신협 또 이금융권으로 수요자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벌써? 예, 뭐 풍선효과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험사 같은 경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냥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네. 은행에서 지금 금리가 오히려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가지고 제2금융권이 북새통이라고 하는데요. 뭐 네. 그런 일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근데 제2금융권도 금방 이제 올리겠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갭 투자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전세를 끼고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자금을 빌리기가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갭 투자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늘어나겠죠. 사실은 예, 그렇죠. 사금융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금융회사에서 그걸 안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사금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런 이제 풍선 효과들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죠. 네. 예. 자, 이 정말 대출 제한에 따른 전세 자금 마련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같은 날 계약과 전세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막아버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의의 피해자가 물론 그런 분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계속 또 부양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실제 이제 가계 대출을 할 때 실제 당장 필요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아니 전세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당장 이거 가지고 생활자금. 학자금 우리 아이들 뭐 생활자금. 교육비라든가 그렇죠. 생활자금 대출을 하는데 그것을 너무 옥죄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제학에서는 항상 이야기가 양적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 가격으로 이걸 갖다 그래서 아까 세금도 말씀드리고 또 금리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뭐 풍선 효과가 나가지고 딴 데를 새지 못하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돈 더 많이 이자율을 주고라도 살 수가 그걸 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이건 못해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는 근데 원래 거죠. 금융감독원에서 가격이라면 이제 금리잖아요. 한때 이게 금리 가상금리 올리는 것처럼 유도했다가 또 막 은행들이 올리니까 우리가 내가 금리 올리라고 한 게 아니었어. 금융감독원장이 그러니까 갑자기 또 금리를 낮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이제 관치금융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이런 거잖아요. 이 시장에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정부는 거기에서 심판을 보는 분이에요. 예. 심판을 보면 우리 계속 신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룰을 바꿔버리면서 하니까 거기 참가하는 그 선수들이 뭐 A팀이든 B팀이든 거기서 막 헷갈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편을 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저쪽에 건설업자 그리고 집 가진 사람 편 들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정책이 계속 나오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불만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심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이제 집을 사려는 분들 실수요자에 대한 서로 좀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시지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은행 통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받는 게 이 스트레스 DSR 조금 이게 피해를 좀 적게 하면서 피해가면서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은행에 가보시면 우리가 예측해 본다 그러면 변동금리로 받는 게 지금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하긴 한데요. 근데 은행에 가보시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가 상당히 큽니다. 금리 차이가? 1%포인트, 금리 차가 1%포인트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고정금리 받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또 DSR에 걸려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팍 줄어듭니다. 변동금리는. 그래서 고정금리로 받으시는 게 뭐 국가적으로 좋고 여러분한테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받으시고 이게 계속 그냥 가는
건 아니고요. 3년 지나시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3년 그래서 후에 예, 그 후에 이제 뭐 대안대출 같은 걸 하시는 것도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시더라도 잔금을 저는 이제 내년 정도로 조금 미뤄 보시는 것도 괜찮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보면 연초에 영업을 열심히 합니다. 대출 영업은. 그래서 한도가 차면 사실은 연말 되면 이제 그 열심히 영업을 안 하거든요. 열심히 영업을 안 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고 네. 조건들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연초에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또 뭐 주거선호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조금 길게 그 잔금 날짜를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은 조건에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그 영향 그리고 투자와 대출 전략까지 관련 토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웅 강원대 국제무역과 교수,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